오늘은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네. 지금 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노후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예, 아주 유명하신데, 네,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거의 한 70% 이상이 40대 중반 이후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네. 많이 그 노후와 관련해서 어떻게 네. 준비할 것인가, 은퇴 네. 후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 대표님은 이제 이 금융 투자 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노후 설계와 관련해서 정말 그 교육 네. 활동을 전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1973년도부터 이 증권 투자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요. 네. 그 이제 2000년 그 초 그 무렵에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네.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게 됐는데, 그 대표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원칙을 지켜서 장기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돼가지고 그 제 일 중에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에게 그 설득을 하는 그런 그 투자 교육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또 노후 설계 이런 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노후 설계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가 시작이 되고 어려우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게 요새 뭐 노후 대비 노후 설계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렇게 시니어층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0세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110살을 120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큰일 났구나. 근데 또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하고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30, 40대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코로나 사태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강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작년 그 코로나 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이제 강의도 전부 끊기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우연히 그 이런 뭡니까 노후 설계에 관련된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좋은 점이 뭐냐면 신문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소개할 수 없는 거를 10분, 20분 또는 30분 자세히 소개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유튜브에 대한 그 구독이랄까 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런 교육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OECD 국가 중에서 그 노후 준비가 안 된 걸로는 뭐 1위? 아니, 노인 자살률? 뭐 이런 게 1위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뭔가 노후가 됐을 때 인생이 정말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OECD에서 한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빈곤의 개념이 뭔가, 이게 이제 중간 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사람들을 노인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율이 높아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소득이 없으면은 노인 빈곤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하긴 그렇죠. 매월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도 빈곤율은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산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사회 변동이 이게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돼가지고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지난 20몇 년 동안 저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니까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이 되는 나라오고, 우리같이 그냥 빛의 속도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일본도 자살률이 높은 나라거든요. 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야 사실 뭐 이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죠. 늙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금방
세월이 네. 흐르면서 네. 예, 그런 나이대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년이 네. 되고 시니어층이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또 그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젊었을 때 돈을 벌면서 전부 자녀 사교육비로 막 써버리면서 네. 저축을 못하고 돈을 못 모아서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해보면요. 네.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몇 억 원이 있으면 노후 준비가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몇 억 원이 있어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 자식들의 그런 문제가 걸리게 되면은 5억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몸이 또 아프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기가 노후에 할 일이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 40대부터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때서부터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정말 네.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으는 과정이 네, 네. 짧아지면.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네. 돈을 왜냐면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젊은 네. 3, 40대들이 네. 보면 자기 부모 세대들 보면은 네.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네. 노후에는 정말 껍데기만 가지고 힘들게 살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내 인생은 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 네. 내 어떤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네. 우리도 인생이 이렇게 되게 힘들겠다 이걸 깨닫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젊었을 때부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자산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부동산 붐도 크게 일어나고 있고 네. 네. 주식 투자 붐도 일어나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그 코로나 사태 안에서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폭등을 했죠. 네. 저 주식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성공한 분들은 많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난 48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보면은 이런 그 가격의 상승 하락 이거는 뭐 계속 되어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만 해도 1975년부터 78년까지 한 3년만 동안에 그때 건설회사들이 해외 건설 수주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무려 3년 동안에 주가가 53배 오르더라고요. 건설업은. 3년 만에요? 3년 반 만에. 그랬다가 뭐 10분질로 떨어지고 휴지 조각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걸 본 것도 그렇고 제가 1989년 3월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1000을 처음 돌파한 때인데 그 직전까지 동경 사무소 소장을 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주가 지수가 1000이 되니까 주가 지수 1000 시대 투자 전략 해서 그때 제가 있던 증권회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1000 시대 되니까. 저는 해외에서 교육했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해외 투자가들이 보는 한국 주식시장의 전망. 요즘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분홍빛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사이에 딱 절반 500대로 떨어졌어요. 첫날을 했던가. 그런 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다가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소득은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 산 사람 주식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이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놀랐는데요. 2017년만 해도 이 상위 20%의 분들의 자산의 가치하고 하위 20%의 자산 가치가 2017년에는 100배 차이였거든요. 그 작년 자료 엊그저께 나온 걸 보니까 167배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늘어났네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보면은 다 같이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샀다거나 또는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그 차이가 커지니까 큰일 난 거예요. 조급증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막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앞으로 괜찮겠는가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세월 동안 버신 게 오를 때도 있지만 예. 계속 오르지 않고 어느 순간 또 꺾어지는 거의 한 한 3년 만에 뭐 두세 배 올랐다가 또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또 그러고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그 유명한 피터 린치라고 피델리티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를 운영했는데 1977년에서 90년까지 13년 동안에 2700% 수익을 냈어요. 27배 올랐거든요. 네. 연 39%씩 쫙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29%쯤. 네. 근데 정작 그 펀드를 사서 성공한 사람이 절반 정도고 절반 이상이 그 펀드 투자에 손해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올랐는데도. 왜 그러냐? 막 사람들 모일 듯 샀다가 조금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건가도 문제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진폭은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네. 그걸 보통 뇌동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냥 네. 막 주변에서 사니까 그리고 막 네. 돈 벌었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한 거예요. 네, 지금 네. 처음에는 비웃고 있었는데 네. 야 이거 버블이야 그렇죠. 이러다가 근데 보니까 돈 자꾸 벌리거든요. 네, 네. 에이 너 금방 꺼질 거야. 근데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이씨 나도 모르겠다. 네. 근데 이제 없는 분은 예. 여윳돈 가지고 하는 분은 또 그러면 그렇죠. 괜찮은데 예. 없는 분들이 자꾸 빚을 내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단기 시황 전망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어쩌다 한 번은 성공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네, 대해서 네, 어떤 네, 네. 마인드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네. 일단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내가 지금 고점에 산다 하더라도 네. 이제까지의 과거 예를 보면 네. 계속 더 오를 거니까 우리는 괜찮아. 네.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B2 예. 괜찮지 않을까? 네. 부동산은?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나이가 50 전후가 되면은 네. 각 가정에서 자기 집의 재산 상태부터 이게 파악해보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집의 재산 상태를 해보는 방법이 이건데요. 아, 네. 그러니까 A4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린 뒤에 우리가 보통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대차대조표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는데 A4용지를 뉘어놓고 T자를 그려서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를 쫙 나열하는데 자산은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있죠. 그렇죠. 실물 자산에 뭐 아파트 한 채, 뭐 5억, 아니면 자동차 한 대 뭐 100만 원, 뭐 그다음에 뭐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바둑이. 이런 거 다 쓰고 네. 그다음에 금융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다 쓰고 그래서 그 시가를 써봤더니 합계가 10억이다. 네. 그럼 우리 집의 자산의 합계가 10억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돈 빌려온 거 있는가 부채 차입금을 또 오른쪽에 쓰는데 그 합계가 7억이다. 그럼 10억에서 7억을 뺀 3억이 우리 집 돈 자기 자본이거든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40대 후반부터는 쭉 만들어 보고 부부가 같이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해보고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만들다가 물론 언급결에 뭐 비자금 감춰놨던 거 뽀록나 만들지만은 만들어 놓고 보면은 크게 문제점이 우리나라 가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걸리거나 하나는 걸릴 염려가 있어요. 첫째 문제가 뭐냐면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은 위험한 자산 구조거든요. 부채가 총 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위험해요. 아니 10억 팔아서 빚 갚고 7억 갚아도 3억이 남는데 뭐가 위험하냐. 왜냐하면 이 자산 가격은 불황이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2007년에 그 강남에 아니면 강동의 어느 34평짜리 아파트가 12억까지 올랐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6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든지 주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부채 차입금은 갚지 않으면 줄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산 가격은 절반으로 떠서 5억 됐는데 부채가 7억이면 이 채무 초과가 되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50 들어서 가지고 이 과다한 부채를 안고 있는 집은 다른 것보다도 필요 없는 거 팔아서 빨리 부채부터 갚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뭐 빚이 별로 없어. 재산도 제법 많아.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지만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난 여름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우리 임 대표님도 발표한 자료를 보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주요국에
그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그게 PPT 환율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로 계산을 한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놀랐어요. 우리나라가요. 가구당 순자산이 53만 8천 달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하면 한 5억 4, 5천 되는 거죠. 네. 근데요. 프랑스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 52만 100달러예요. 1000달러예요. 일본은요. 48만 6천 달러예요. 자산이 오히려 적네요. 일본은 100년 이상 그 축적을 해온 나라인데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은 그 순자산은 우리보다 적은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갖고 있는 재산의 8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보다시피 30%만 부동산이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동산이 문제라고 하는 게 이 일본이 그러니까 1990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이게 30%로 반으로 떨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앞으로 이 장래에 대해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60%였던 비율이 30%로 왜 떨어졌느냐?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근데요. 사는 곳으로. 예. 근데 제가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꼭 가져야 되는. 예, 그렇죠. 뭐냐면 이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와 해양 문화 또는 유목민 국가는 다릅니다.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는 언제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집 같은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뭐냐면 첫째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든요, 문화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화가 되면서 인허를 하면서 전부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돼요. 누구는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가가지고 집 사서 어땠다더라. 그게 출세, 이거의 신분의 상징이 되거든요. 이런 식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똑같고, 그 다음에 일본도 베이비붐 세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다 사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네. 그거에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뭐냐? 우리와 조금 빨리 20년, 30년 앞서서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지금 그 사람들은 새로 살 건가? 아니면 집을 살 건가? 이걸 분명히 냉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제일 심한 건 뭐냐면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렇게 집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막 조급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똑같이 나도 내 친구도 3천만 원 있었는데 빚어서 딱 샀더니 오르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나보다 예. 재산이 2배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보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선진국에서는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서 집이나 가게 하나를 따로 하나 갖고 있으면서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미국, 일본이 70%예요. 부동산에 예. 간접 투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수익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1980년대는 제가 일본에서 집을 빌려 살잖아요. 우리나 똑같이 집을 한 주제 부자들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 세받으러 다녔어요. 지금 일본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전문대 맡겨서 하지. 피곤하죠, 또 직접 하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는가. 이걸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이 자산 관리라는 원칙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원칙이 있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왜 하는가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좀 설명해 그렇죠. 주시죠. 그건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금년 내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가 아니고 네. 노후 대비 관점에서
10년 후, 15년 후 내 노후에 이 부동산이 또는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노후 대비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금년 내년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투자는 왜 하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거 왜 하세요? 그러면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돈 벌려고 하지요. 그러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그 60% 이상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미국의 그 투자가들에게 왜 투자하세요? 물어보면요. 60% 이상이 노후 대비로 투자합니다. 그거는 노인들이 그렇게 대답하겠지. 아니고 20대, 30대 이 직장 생활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도 노후 대비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금융자산 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미국의 노후 대비는 뭐냐면요.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우리 말하면 DC형 퇴직연금, 소위 401K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제도를 이 회사는 갖고 있는가 없는가부터 본단 말이죠. 네. 입사할 때. 그리고 그걸 하면서 계속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DC형 펀드거든요. 네. 그거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 투자죠. 그래서 장기 분산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금년 내년 얘기가 아니라 노후 대비 관점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될 건가를 말씀드리자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네.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네. 그 투자 관점을 올바로 가져야 될지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부동산 그냥 다들 막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단 있어야지. 예. 예, 뭐 이런 생각들. 부동산은 하나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돼.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저는 이제 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경민족 특유의 땅에 대한 집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사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제 네. 친구들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절반 가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거든요. 그걸 두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인데 네. 여기 표지가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요. 그 1974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땅값이 272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 초에요.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네. 그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수상해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거든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오르면서 또 올랐어요.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입니다. 버블의 네. 아주 최저적일 때입니다. 어느 정도 비쌌냐면요. 일본 동경의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네. 지오다구라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 같은 거예요. 창경원, 경복궁 뭐 이런 거 있는 그 종로구 같은 구인데 그 지오다구 하나를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 땅값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박살나가지고 70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그렇죠.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져요.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지 말라면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의 이
베트남 그 현지 공장에는요, 베트남 현지 직원이 저 벌써 몇 년 얘기인데 뭐 2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 현지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달러로 350달러. 얼마 안 되네요. 예, 예. 그럼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 3,700달러. 10배가 넘어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이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당신들이 너무 세게 대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뭐 먹고 살 것이냐. 울산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대요. 된다는 거예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또 이런 면이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냥 어차피 좁은 이 땅을 가진 땅덩어리 가진 나라에서 네. 그냥 뭐 어디 가겠어 땅이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화 되면서 그렇죠. 예, 예. 이게 생각이 이제 점점 바뀌어질 수도 있겠구나. 공장에 옮겨가면 땅 수입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렇죠. 쌀을 수입하면 맘대로 하게 되면 땅을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땅을 필요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 없어지면 그 땅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수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좀 나은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네. 제조업이 뭐 스마트 공장으로 옮긴다든지 서비스로 바뀌고 그러면요. 사실 기업이 땅을 사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예.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 1974년도가 이제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그 뭐죠? 엔화가 버블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잖아요. 근데 저 때의 그 땅값이 100이었다는 건데 지금 7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 부동산의 버블, 일본의 버블이 꺼진 거는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꺼진 거지. 그냥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버블 이전의 가격보다도 지금 더 떨어진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지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일본의 가구당 순자산이 네네. 지금 가구당 순자산보다 비슷해요. 왜 그러냐? 금융자산은 조금 늘었는데 그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뭡니까? 30년 전에 그 순자산하고 지금 순자산 거의 같다는 거죠. 수평이에요, 수평. 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80%인데 뭐 앞으로 이제 얘기 많이 하겠지만은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25세에서 64세가 1,000만 명 늘어났는데 앞으로 30년 동안에 1,000만 명 줄어든대요. 네. 뭐 이런저런 일을 앞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저런 상태에서 자유롭겠는가? 뭐 일본이 극단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예. 근데 일단 저는 저 버블 상태인 272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74년도 이전에 땅값 100에서 지금 70이 됐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집이 있으면 나중에 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일본 친구 얘기를 하는데요. 동경 수도권에 2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일본 제 친구가 있는데 그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에 샀어요. 그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 피크일 때 얼마였냐? 피크가 아까 9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한 3배 올랐네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KBS에서 거기 가서 집 문제 하겠다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 똑같은 집을 보여주고 가격표를 부동산에 붙였더라고요. 일본 돈으로 300만 엔, 400만 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1억 2천이 3억 6천 갔다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간다. 그러지만은 그런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가 정말 노후, 네. 20년 후, 30년 후, 예. 4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돼 있을 것인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먹고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이 전제가 잘못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상도 있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모로 그런 게 비상이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면 그러죠. 야,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지 않느냐. 그런데 경제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건 지금부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하나 생각을 바꿀 게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걸 바꾸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노후에 대형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게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 노후에 누구랑 어디서 살 건가 하는 문제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긴 우리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규모, 예. 보통 30평형대, 40평형대 이런 것들 많이 살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예.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요즘은 저 같은 경우라면 네. 근데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일단 혼자 살죠. 네. 자녀가 있어도 네. 아마 저는 혼자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요. 대답이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고요. 네. 80%가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그다음에 50% 그게 50%고 네. 30%는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아, 양로원 같은.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 애들 다 나가, 그다음에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하거든요. 네.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또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30년, 40년 동안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대표님,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백세인이 몇 분쯤 되신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요. 주민등록상으로는 15,500명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하네요. 예, 그게 이제 잘못된 거 절반만 하더라도 몇천 명 계시는 거죠. 그럼 100살 이상 된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 옛날에 백세인들은 시골의 진안, 장수 뭐 이런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사셨잖아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사모님들, 어머니들은 뭐냐면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이 제 딸이 2002년에 시집을 보냈는데 2001년 되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가져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그거 벌써 나타나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고 가구 수가 2,020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혼자만 가구,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의 비율이 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는데 그게 2019년에는 58%, 2046년에는 71%로 늘어난대요. 일본도 몇 년 전에 60% 넘었고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재개발할 때는 몇 평 늘어나지? 첫째, 그게 조심할 게 하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고층에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 들어서는 고층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나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벌써 한 8년쯤 된 얘기 같은데 그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오하라 레이코라고 하고 하는 국민 탤런트가 있는데 세상을 떴거든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고독사. 예, 일본이 벌컥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보니까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 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발견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냐?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식들하고 안 살게 되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30명, 40명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재작년에 일본의 전문가 하나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강남의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보니까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하더라니까요. 진짜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자 사는 부부들,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부부가 아니라 혼자 사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노인들은 네. 정말 그렇죠. 사람들에게 발견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 제가 얼마 전에는 그 자료 하나를 읽었는데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 해가지고 서러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데 있더라고요. 네.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을 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그다음에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요. 고층으로 올리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인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더 이상 뭔가 예. 폭발적인 수요가 예. 있어야 비즈니스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는 지금 재건축을 못해서 난리인데 그게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예. 20년 후, 30년 후의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라도 일본에서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냐? 80%가요. 지진 나서 무너진대. 아, 그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남의 얘기 아니라는 게 뭐냐면 저는 지방에 가면서 지방에 벌판에 고층 아파트 이렇게 있는 걸 보면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손주들이 저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 나이 들어서 혼자 되거나 둘만 남았을 때는 어떡하냐.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나이 들면 병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화시설 가깝고 그리고 그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깝고 이런 데서 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왜 그럴까를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자꾸 우리가 지금 젊은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이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어쨌건 그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30년 후, 40년 후에는 어떻게 내가 만약 30년 후, 40년 후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예.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이걸 좀 감정이입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1975년에요. 네, 우리나라에 자가용 있는 집은 아주 그 재벌 아니면 없었잖아요. 네, 그때 자가용 한 대 값이요. 집값보다 비쌌어요. 근데 제가 1975년에 일본에 연수를 가서 태워주는 그 연수 같은 회사에 제 또래 있는데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자가용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집에 대해서도 20년 후, 15년 후 내 노후에 됐을 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니, 저는 이 본의 아니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작년에 네. 그 제가 사는 그 동네에서 네. 집에서 네. 이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시청에서 방문을 한 거예요. 저는 네. 이제 혼자 사니까 네. 1인 가구잖아요. 네. 집을 방문했는데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갑니다. 쪽지를 붙여놓고 갔어요. 예, 예. 그랬나 보다 그러면 신경을 안 썼어. 근데 다음에 또 온 거예요. 네. 한 3번째 왔는데도 제가 없으니까 네. 문에 메모를 남겨놨는데 꼭 시청 전화번호 직원 네. 뭐 무슨 복지과 직원 네.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네. 꼭 좀 연락 달라고 예.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1인 가구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터졌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다음 날은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네. 이 담당 직원 하는 말이 예. 관내, 그러니까 시내 네. 40세 이상의 1인 가구분들은 네. 혼자 사는 분들은 전부 찾아가서 생존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사 하셨을까봐. 네, 네, 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야, 이게 사회 문제구나. 그리고 또 만약 정말로 나이 먹어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을 때 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요, 이 다른 나라보다도 몇 배 속도로 이렇게 바뀌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한번 현재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판교 타운하우스 이야기가 신문에 난 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판교 타운하우스가 10년 전인가 건축이 됐는데 그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설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쭉 돌아보니까 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든 그 주택 현관 사방을 통유리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밀실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게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됐어요. 인기가 없었군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지금 같은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더라.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그 설계사를 불러서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김정은 교수가 그 신문에 쓰신 거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는데 이게 5년 후에 나타날지 10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네. 보세요. 아파트 단지는 서구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처럼 대규모로 지어진 경우는 보기 힘들다. 게다가 한국의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빈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유럽의 주거 기계가 한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도입되고 발전한 것이다. 게다가 서구에서는 실패한 기능주의적 이 집단 주거 방식으로 여겨지는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만큼 영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네덜란드나 벨기에의 경우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집단 주거 시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효율적으로 도로를 내고 주위로 3, 4층 건물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죄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느냐는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아파트는 충분히 의미 있는 효율적 주거 방식이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사는 곳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 사고 팔고 이 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릴 때 동네 집들이 쫙 있는데 저 집은 얼마고 우리 집은 얼마고 계산이나 해봅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는 강남은 얼마 그렇게 비교가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화폐와 똑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디에 사냐,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어떤 자기 부의 상징처럼 그렇죠. 예. 자존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문제지만 이게 예. 이제 하여튼 모든 시점을 예.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암울해진다라는 거죠. 예. 암울해지고 그것도 그러지만 하여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조상님들 산소 쓰는 장묘 문화 있잖아요. 네. 그거 바뀌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은 제가 1988년도에요. 동경에서 근무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 자료를 구하는데 없어요. 벽제를 갔더니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천안에 아는 분 통해서 모셨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일본은 100% 화장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걱정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1998년에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어요. 네.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가 됐어요. 재작년인가요? 그재작년인가? LG그룹의 구원모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화장률. 아니요. 그때 그 무렵에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88%더라고요. 와, 엄청 올랐네요. 지금은 이 산소 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화장터 구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남한강 근처에다가 본인 들어가려고 같이 공동으로 묘지를 조성해 놨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수목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아파트에는 일어나지 않겠는가도 이거를 노후 대비 관점에서 생각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지금은 아주 철전 철옹성 같은 우리가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뭔가에 의해서 세계적인 흐름처럼 네. 확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바뀌거든요. 있다. 아까 판교 타운하우스처럼.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게 꼭 가져야 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희석이 되면은 예. 이게 투자 심리가 소비 심리가 확 줄면서 우리는 가격대가 바뀌면요. 생각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벼락같이 쏠림 바뀌거든요. 현상이 강하죠. 예. 자, 우선요. 서울에 그 지금 이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그 전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국의 이 가구 수는 854만 가구가 늘었는데 주택 수는 저기 1074만 가구가 늘었나요? 그렇죠? 네. 예. 전국적으로는 공급 과잉이었어요. 근데 서울은 208만 가구가 늘었는데 절반 거의 비슷한 113만 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난리를 친 게 그 이유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에 이렇게 된 이유들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노인분들은 교회로 나가가지고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게 살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동경 노인들도 서울 노인들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교회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뀐다고요. 그게 우리도 좀 나타난 거예요. 그러네요. 두 번째는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서울만 오르니까 지방에서는 새 살고 똘똘한 한 채 서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한 10년, 20년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집은 누가 삽니까? 젊은 세대들이 사잖아요. 네.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대, 30대는 이 100 몇만 가구예요, 저게. 예. 100만 가구가 줄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아, 20년. 예, 지난 20년, 40년까지. 작년까지 20년, 네. 앞으로 20년. 그 다음에요, 집을 늘려가는 사람들은 애들 생기면서 40, 50대잖아요. 네. 그 지난 20년 동안에 20대는 40, 50대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가 많느냐? 60대 가구만 지난 20년 동안에 40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또 530만 가구가 는대요. 노인 세대는. 네. 근데 이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이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집을 살 건가를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들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 20년 동안에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170만 가구는 또 준대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뭡니까? 그 표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 친구의 주택 가격 떨어진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냐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이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근데 일본은 47년에서 49년,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애를 왕창 낳거든요.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네. 그 3년 동안에 4.5명에서 4.3명이 3년 계속되고 3.7명, 3.0명이 또 3년 계속해서 6년 정도로 끝났어요. 일본은. 네. 그리고 60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저출산 세대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계가 발표된 게 1950년부터인데요. 네. 6.25 전쟁 난리통에도 애를 놓으면 뭐 이렇게 낳더라고요. 6명. 예. 이게 17년 동안에 50년에서 66년까지 네. 6.3에서 5.0명. 일본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몇 년이죠? 67년. 67년에서 73년까지 7년 동안에 4.8명에서 4.1명. 74년에서 77년까지 3.8명에서 3.0명이
저출산, 이 고출산 세대가요, 베이비붐 세대가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네. 금년에 지금 20만 명대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때 출생한 사람들이 다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지. 다 집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예, 상당히 많이 났었네요. 그렇죠. 그게 이 저출산 세대고, 그게 또 뭐냐면, 그렇더라도요, 또 하나 더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 사람, 이제 그때가 집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이 일하는 세대 있잖아요. 네. 25세에서 74세까지 지난 30년 동안에 1,000만 명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30년 동안에는 1,000만 명이 줄어들어요. 딱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누가 집을 살 건가를. 그 집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요. 혹시 아까 일본과 같은 집값 현상이 떨어지더라도 일본은 하우스 푸어의 걱정이 별로 없어요. 빚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이 저주택분지 부채 비율이죠. 일본은 평균이 연령대별로 보면요. 20, 30대가 제일 높아요. 179%. 빚이죠, 저게? 빚밖에 없어요, 빚밖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30년,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걸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 되면 5% 빚이 없어요. 그 제 친구도 집이 떨어져도 뭐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여기서 걱정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일 높은 마찬가지로 30대가 131번 제일 높아요. 근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간으로 돈 빌려 집 사니까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10년 후, 15년 후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는 얼마나 속출하겠는가. 그러네요. 일단 더군다나 나이가 60세 이상 직장도 그만두고 예. 안정적인 어떤 소득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예. 이거 팔아 살라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래프를 보면서 미래의 어떤 시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잘못하면 노후가 정말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근데요, 드네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 내년 얘기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겁나잖아요. 어떻게 무슨 일이 모르니까. 생길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 금리가 0%대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주식을 말하면 주가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금리로 나눈 거잖아요. 할인한 거잖아요. 핑계거리만 있으면 무한대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넘쳐나는 돈과 저금리가 막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벌써 이제 재작년 봄인가요? 그 강남에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에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 단지에 45평짜리 아파트를 입주 전에 너무나 벼락같이 오르니까 이거 천정이다. 그래서 20m에 팔았대요.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답니다. 지금이라도 되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는요. 예측 아니고 절대 오른다 떨어진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다만 이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원칙이라는 게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그냥 하나의 기준인데 반반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하우스부에 어떻게 되더라, 집값이 어떻게 되더라 염려는 없다. 이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야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대로 지금 단기적으로야 뭐 더 오를지 아니면 언제 내년부터 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부동산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 이랬을 때 우리 현재 구조로는 예.
남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위험한 리스크 상황에 빠져 있다. 네.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재테크가 아닌 주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네. 바라보면 네.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니까 네. 우리의 지금 그 노후를 위한 준비, 투자 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이게 패턴이 좀 바뀌겠네요. 네. 그 부동산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벌써 이제 재작년인데요. 일본에서 문고판 책으로 부동산 시대라는 책을 한 권 사왔거든요. 근데 그때 부동산은 우리는 아니불자 불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의 부자는 부채할 때 부자예요. 마이너스 동산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이제 뭐 90몇 살 되셔가지고. 근데 자녀들은 다 집이 있어요. 집을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네. 다 집이 있고 또 상속받으면 세금 내야지 뭐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상속을 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라고 내놨더니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을 얹어서 내놨더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파는 겁니까? 돈 주고 기부한 거지? 이게? 그거를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연재를 쫙 한 거를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저 그걸 보면서 그게 꼭 남의 얘기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뭐 B2가 아주 열풍을 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진짜 경쟁적으로 지금 주택 사는 이 붐이 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20년 후, 30년 후를 놓고 봤을 때 위험한 행동인지를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다. 다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노후 대비 관점에서 지금 모든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 거다. 네.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위험성이 좀 와닿네요. 제가 노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네, 네, 20년, 30년 후 관점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예. 그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을 반반 5대5로 나눠라 이제 말씀을 하셨고 나이가 환갑 나이쯤 되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 환갑 나이가 되면 네. 꼭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하여튼 대략 요 정도가 돼야 네, 안정적이다. 네, 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맞출 수 있는지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니까요. 네, 네. 이 금융자산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금융자산을 그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금 적금을 들어야 되나요? 그거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요.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이런 것들인데 금리가요. 10몇 %일 때는 예를 들어서 예금해가지고 정기예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0%일 때는 금리가 10%일 때는 1억 2천 있으면 되거든요. 네. 지금은 1%도 안 되니까 10억이 있어도 100만 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금융자산 생각하기 전에 금융자산의 하나인 게 뭐냐면 연금인데요. 우선 연금의 중요성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금융자산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네. 노후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네. 미국, 일본, 독일은 7, 80%, 60%에서 80%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최저 생활비 드는 사람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 여기 보시면은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네. 근데 그게 25%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거예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쁘죠. 일단. 예,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말씀대로 뭐냐.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양을 해도 예. 긴 기간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좀 잠깐 도와줄 수 있었는데 32년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 정도였어요. 네.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삼청연금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들어야 돼요.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년 이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거든요. 네.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요즘 개인 자영업자도 다 들 수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게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퇴직연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국 직장인들도 노후 준비로 퇴직연금부터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DC형 그거를 이게 자기가 노후 대비로 하면서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용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거든요. 네. 근데도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오늘 주식사도 어떻게 돈 내서 뭡니까 빌려서 주식을 사야 되나 마나 이 생각해놓고 퇴직연금은 방치해놓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그래서 이 삼청연금으로 말할까 퇴직하기 전에 최소 성합비 확보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준비 못한 사람은 주택이나 농지를 활용해서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라도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금융자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투자라든가 예. 뭐 어떤 뭐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거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러한 세상 연금.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는 공적 사적연금으로 확보해 두는 거를 제일 1순위로. 이게 먼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돈을 불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일단 근데 지금 저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거죠. 그 말씀하신 DC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이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은 특히 뭐 은행에다 돈 맡겨가지고 원금 예, 찾는. 이게 나중에 이제 저 뒤에 이제 그 얘기를 좀 그래요. 하겠는데. 네. 그럼 그거는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렇게 저축하고 투자는 뭐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그래서 하면 이제 좋을까요? 뭐냐면은 우선 수많은 금융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많은 금융 상품은 저축 상품과 투자 상품으로 나눠진다. 요거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러면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온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저축의 뜻은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러고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귀찮으면 금융기관이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 이거는 저축상품이고 책임 안 져주는 상품. 이건 투자상품이다. 예금 같은 게 저축상품의 대표고 주식 펀드가 투자상품의 대표죠. 네.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많을 거예요. 예, 과거에 저게 열풍이 있었죠. 가입에는. 그래. 또 하나 뭐냐면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제 아내도 그래요. 벌써 몇 년 됐는데 뭐 보험 들었다고 와서 뭐라고 자랑을 하는 게 보길래 이게 변액보험을 들은 거예요. 이건 투자 상품이거든요. 네. 그냥 펀드 투자하는 거예요. 변액보험은. 변액금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그 운영하는 회사, 펀드니까 운영하는 회사를 잘 알고 실력 있는 회사 거를 사야 되는데 이거 변액보험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고 있어? 몰라요. 그러면 당신한테 팔은 그 판매한 사람한테 어디냐고 좀 물어보라 했더니 그 사람도 모른대요. 지금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주식 투자 동학 개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써야 될 자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근데 빚 내서 한 분이 많잖아요. 자금을 장시간 시장에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이런 돈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윳돈 있으면 좀 조금만 더 이렇게 불려놓자 뭐 이런 네. 생각으로. 그리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표님 그 리스크하고 위험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보통 같이 생각을 하죠. 같은 말이다. 신문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저는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 위험한 거 하지 마라.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 뭐냐면요. 상반된 개념, 그건 아니고요. 차이가 많아요. 저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깡이 제일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막 어떻게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요즘은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너무나 쫄아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애들에게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리스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고 리스크는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게 돈 벌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어요. 몇 개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만 해도 10몇 % 금리를 주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리스크의 뜻이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 이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시대라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은. 근데 제가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아, 그래요? 여기서 리스크가 나왔대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또는 우리 부모들이 용기를 갖고 우리 자녀들이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애들을 가르쳐야지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이 그럽니까?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아주 그냥 하지 말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하여튼 리스크라는 거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 용기를 갖고 되겠네요. 도전해서 네. 가능성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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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이 금융자산을 관리할 때 어떻게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예측을 잘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예측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 질문이 뭐냐?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네, 그거잖아요. 근데 요즘 열심히 교육하고 다니시는 존리 사장 있잖아요. 네. 그 운용사.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가 30년 넘게 펀드 매니저로, 그분이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이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이제 노후 대비 관점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프로 투자가 있잖아요. 전문 투자자. 네. 네. 이분들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저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저는 자기 본업이 있는 아마추어 투자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네.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산 관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선 저는 자산 관리 첫 단계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을 세 개의 주머니로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 이 주머니로 나누는 거가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느 운용사의 사장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회사에 고문을 하고 있는 미국 분이 있었거든요. 네. 티모시 메카시라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쓴 책을 한 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일본 사람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일본인이여 돈에 눈을 떠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도 금융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존 네. 이사장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투자에 실패를 해가지고 미국도 옛날에는 똑같았나 봐요. 큰 실패를 해가지고 왜 어머니가 실패를 했는가 봤더니 분산을 안 시키고 제대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이런 그 상담사 일을 하면서 이 세 개의 주머니를 계몽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부터 저걸 이제 받아들여 저도 지금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5천만 원 또는 1억 있으면은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첫째가 생계형 주머니. 몇 달 이내에 쓸 돈, 원금 깨지면 절대 안 되는 돈, 학비 이런 거는 딱 떼서 그 생계형 주머니에 놓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따로 뭐 안 하더라도 색깔을 그렇게 말이야 그런 작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예금 아니면 예금과 비슷한 상품. 아까 말한 원금 안 깨먹은 뭐 저축. 그래서 저축 상품에 넣는다고 그래서 저축 상품, 저축 주머니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머니가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인데요. 트레이딩은 단기 시황 전망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는 주머니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은 잘하면 대박 나요. 잘못하면 절반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지만 절반으로 깨먹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되 그런 작정으로 해라.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의 한 10% 범위 내에서 해라. 금융자산에. 많아야 20%.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젊은 직장인들은 트레이딩 주머니를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퇴직한 분들이 이 오락용으로 내가 딱 그 돈만 띄어서 10% 범위 내 돈을 띄어가지고 가서 이제 좋은 정보 들어서 사요. 대박 나면 폼나게 써요. 박살나 버리면 에이 뭐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인생에 금이 갈 정도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아. 예. 그리고 생계형은 필수 주머니고 네. 또 하나 필수 주머니가 뭐 이건 있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없어요. 제 아내는 고수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공처가니까 약간 주고 맘대로 하라. 근데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머니는 이게 노후 대비용이에요. 이걸 잘 해가지고 노후 대비해야 돼요. 네. 아까 말한 퇴직연금의 DC형. 네, 네. 이게 이어 들어갈 주머니예요. 또 거기서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펀드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건 장기 분산 투자하는 주머니. 장기 분산 투자하는 주머니. 그래서 여기서 잘해야지 이 돈으로 집도 사고 그다음에 애들 결혼도 시키고 그다음에 노후 대비도 하고 자산 형성 주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있어야 될 필수인데. 그렇죠. 대개 트레이딩 주머니와 생계형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금 통장에서 주가가 막 오르고 그러면 꺼내서 샀다가 혹시 손해보면 에이 나쁜 놈들 그러고는 다시 팔아서 예금 통장에 집어넣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 형성 주머니, 노후 대비용 이거를 제대로 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예. 지금 이제 목돈이 없으니까 예. 자꾸 사람들이 이 작은 돈을 어떻게 한 번에 갑자기 확 불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예. 그 로또 맞는 예. 기분.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투자도 좀 뭔가 급하게 네. 도박성으로 흘러가는데, 네. 근데 사실 많이 그 투자의 어떤 전문가분들은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네. 그 당사자들은 잘 안 와닿는 거거든요. 이 예. 작은 돈 가지고 언제 돈을 모아 이렇게 나눠서. 네, 네, 네. 저는요 B2를 잘못해서 더 낭패 보는 것보다는 좀 전략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리스크를 뭐랄까 관리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스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이 시장 리스크예요. 마켓 리스크.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폭락하거나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오르잖아요. 예. 이게 개별 종목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이 리스크 두 개 리스크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시장 리스크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 폭락이에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 날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언제 끝날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장 리스크는 언제 생길지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때가 지나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좋은 정보 갖고 있으면 기다리면 된다. 근데 빚낸 돈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데 쓰려고 준비한 돈으로 가지고 딸 시집 갈 돈으로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오면 어떻게든 헐값이라도 팔아서 팔아야 만들어야죠.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리스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 리스크는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 종목으로 한다면 좋은 종목 사야 되는 거죠. 네. 기업 방문 잘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에서 100% 맞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러 개에 분산하는 거예요. 근데 분산은 예를 들어서 항공주하고 석유주를 같이 사면 돼요. 석유값 오르면 항공주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석유주는 오르고. 그런 식으로 되게 이게 분산도 하고 또 하나는 리스크 정도가 큰 거 작은 거. 변동성이 큰 거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주식형은 오르면 많이 오르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죠. 네. 채권형은 조금씩 하죠. 예금. 그러니까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을 이렇게 분산하는 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을 분산하는 거. 네. 이 적립 투자가 그래서 좋은 건데 얼마나 이 적립 투자가 중요한 건데 다들 에이 뭐 적금 묻는 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적립 투자의 마력, 위력 이거를 제대로만 이해해 줘도 좋겠다. 지금 뭐 가져오신 그래프 보면은 뭐 이게 결과물인가 보죠? 한번 죄송합니다. 읽어 주실래요? 지금 아래 그림과 같이 가격이 움직이는 펀드에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10년 후의 평가액은 얼마일까? 1. 720만 원, 2. 약 900만 원, 3. 약 1390만 원. 그러니까 10년 한 달에 10만 원씩이잖아요. 네. 10년 투자하면 12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는 뭐 저렇게 떨어졌다가 절반으로밖에 회복 안 했는데 언뜻 생각하면은 손해만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3번 답이거든요. 1300 얼마죠? 1390만 원. 예. 왜 그러냐? 쌀 때 많이 살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쌀 때 많이 살 수 있을 때. 가격 높을 때는 기분은 좋지만 수량을 조금밖에 못 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금년 내년을 보고 투자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대비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후 대비로 오랫동안 하니까. 노후 대비로 하니까. 그래서 이게 노후 대비를 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그래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낮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펀드 가격이 10,000원에서 시작하여 약 5년간 계속 떨어져 2,000원이 되었다가 이후 5년간 다시 상승하여 시작 가격이 10,000원이 되었다. 어느 지점에서 투자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 1. 약 6년 반 후. 2. 약 7년 반 후. 3. 약 8년 반 후. 그러니까 6년 반 후가 되면 원금으로 회복돼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그것도 이거 들어봐요. 네, 이거는 가격이 초기 수준으로 회복됐을 경우 10년 후의 평가액은 얼마일까?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 1. 약 1210만 원. 2. 약 1720만 원. 3. 약 2410만 원. 2배가 돼 있잖아요. 원래 가격밖에 안 더해야 되는데. 왜 이게 비력이 비오냐? 쌀 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떨어졌을 때. 근데 이거는 10년 이상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노후 대비 자금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네, 게 네. 개인이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이유군요. 그렇죠. 예.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제 고약한 게 이거거든요. 이게
펀드 가격이 10,000원에서 시작하여 18,00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질 경우 10년 후의 평가액은 얼마일까? 매월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 정답 약 880만 원. 마이너스 26.5%네요. 이렇게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르다 떨어졌다 오르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네. 이럴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예. 펀드를 예. 그 우리가 이제 적립식으로 넣는다고 하면 예. 지금 1번처럼 예. 매월 뭐 일정의 금액, 뭐 예를 들어서 네. 10만 원이면 10만 원씩을 매달 넣는 게 있고 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많이 떨어질 때 예. 떨어졌을 때 30 이거 모아놨다가 예. 30만 원, 50만 원을 그때 집어넣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그 예측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가지고 네.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에 500만 원씩, 네.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씩 30년을 넣었다. 1%로만 수익률 운용하면은 약 1,77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거를 4%로만 운용하면 3,500만 원이 돼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네. 이렇게 있을 때 약간 보너스 같은 거 받았을 때 너무 싸다 싶을 때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스팟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꼭 이렇게 되는 법은 없지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투자를 해나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소액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단기간 내에 돈 벌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게 요즘 같은 이 분위기에서 가능하겠냐 이거죠. 요새 쉽지 않죠. 옆집은 팍팍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펀드 깨가지고 직접 투자로 돌아서는 예, 예, 예. 비율이 많이 아유, 높아지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을 만드는 예, 예. 걸 원하는 거지. 예. 20년, 30년 후 이때 내가 이걸 그때 쓸 돈을 지금 만드는 거야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 다 보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네, 네. 근데 그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릴 때 예. 다들 살려고 할 때 펀드건 네. 투자건 네. 이때보다는 관심이 없을 때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막 하려고 노력을 해야 네. 그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 이런 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문 투자가분들은 네. 또 그걸 예측을 잘해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설적인 뭐가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업이 있는 아마추어 투자가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맞출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자기 본업에 소홀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도 금융자산이거든요. 하긴요. 예. 지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 한 달에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소득을 얻으면 뭐 30억인가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액과 똑같은 거라고.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금리가 2%일 때요. 네. 월 300만 원 연금 받으면요. 30년 받으면 12억 가치가 있더라고요. 12억 가치가. 그러니까 뭐냐면 월급 받죠. 네. 그다음에 보너스 받죠. 그것이 일이라는 금융자산에서 생긴 소득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과 돈은 벌었는데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약간 낙오된 사람과 나중에 보면 제가 48년 이 직장에서 일을 해봤는데 젊을 때 열심히 주가 보고 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은요 별로 노후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그 왜 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했어요.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아. 주식이 근무 나쁜 게 시간에-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느긋하게 해야 일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가장 큰 투자,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의 몸값을 높여야 되는데. 그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제가 지금까지 48년 동안 수많은 사람 봤지만은요,
단기간에 돈 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지만은 직장에서 낙오돼가지고 행복한 삶을 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명심할 게 뭐냐. 아마추어 투자가들은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예. 뭐랄까 만족감이 됐든 아니면 그 부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요즘 하여튼 워낙 조급해하는 분들 그리고 정말 이 주식 열풍이 불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좀 정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뭐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돈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 어떤 분들은 그 목돈이 뭐 이러저러한 명분으로 이제 생겼을 때 딱 그 고점에 모두가 투자하고 싶을 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높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목돈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돈이 되면요. 이제 분산을 나눠야 되는데 종목도 나누지만 이 뭐랄까 리스크 크기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기 주식같이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 공격적인 상품 그다음에 채권형이나 또는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으로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는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포트폴리오 뜻이 뭐냐면 서류를 끼우는 홀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보유 금융자산 일람표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개 자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됩니까? 딸 아들입니다. 이게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억을 모았다. 그걸 나누는데 그럼 어떻게 나눠야 돼? 자기 형편에 맞게 나눠야 되거든요. 뭐냐면 첫째가 제일 중요한 나이예요. 젊은 분들은 기간이 길게 남았으니까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을 많이 가져와요. 나이 든 분들은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100% 갖고 있다가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율을 낮춰야 돼요. 공격적인 상품의 비율을. 그다음에 재산 상태. 부자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오히려.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사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 예금이나 하고. 근데 반대로 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 상황. 내년에 시집갈 딸이 있으면 한 몇 천만 원 정도는 1년짜리 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신의 성향. 약간만 떨어져도 심장마비 걸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태어난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영향이 있어요. 이 돈이 또 언제 쓸 거냐. 노후자금이냐 한 몇 년 후에 쓸 학자금이냐 그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마추어인데 계산합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면요. 설문지를 주잖아요. 대답을 하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설문지예요. 그래서 점수가 나와요. 그 점수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손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보수적이시니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비율을 한 20% 정도 해야 되겠군요. 손님은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군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귀찮으면 보통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만 공격적인 데 넣으면 돼요. 내가 나이가 50대다. 100에서 50 빼면 50 남으니까 그 50%는 주식이라든지 주식형 펀드라든지 공격적인 데 넣고 나머지 채권형이나 예금 같은 데에 한 50% 넣고 그다음에 30대면 70%를 공격적인 데 넣고 이렇게 짜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짜서 투자만 해도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거를 재조정해야 돼요. 영어로는 리밸런싱이라고 그러는데 재조정. 그 뭐 기간도 자기가 정해요, 보통. 6개월마다 저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50대였을 때 50% 주식형 또는 주식에 넣고 있었다. 나머지 50%는 채권형이나 예금에 넣어뒀다. 근데 6개월 지나서 그동안에는 일만 열심히 해요. 볼 필요도 없어요. 6개월 지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65% 됐다. 주가 오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채권형이나 예금은 올라가도 조금씩 오르니까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금액은 늘었지만. 그러면 거기서 다시 늘어난 비율만큼만 팔아서 이쪽으로 옮겨요. 왜?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에요.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50대인 나에게는 주식형 펀드, 주식형이나 주식형 펀드 비중이 65%는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야.
비율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 낮춘 거예요. 그 다시 또 원위치로 돌려. 금액은 늘었지만 그러네요. 원위치 해놓고 또 6개월 지났어요. 이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럼 주식형 비중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채권이나 CMA는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고 오르더라도 조금 올랐을 때니까 비중이 높아지죠. 그렇죠. 이쪽 걸 팔아서 저쪽에 넣은 거예요. 다시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놔요. 네. 아니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오를 것 같아서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늘렸어? 50대인 나에게는 주식형 펀드 비중이 40%라는 건 너무나 보수적인 비율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비율로 한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맞춘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바뀌면 그 기본적인 비율 자체를 바꿔야 돼요. 네. 50대는 50대, 40대 10으로 했는데 환갑이 되고 퇴직했다. 이제 월급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 공격적인 비중을 좀 낮춰야 되죠. 40대, 50대 10으로 기본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걸 기준으로 6개월마다 또 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자기 돈이 들어가서 하면 금방 알아요. 우리 고수도 금방 배우잖아요. 그렇죠. 일단 처음에 들으면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해보면 금방 알아요. 예, 돈이 들어가야지 확 예,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 짜서 한다는 게. 네. 큰 별거 아니에요. 그- 이런 것만이라도 하라 이거죠. 네. 아니 일단 우리가 이때까지 포트폴리오 하면은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뭐 주식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주식 이런 성향에 따라 나누고 뭐 금을 사냐 뭐 하냐 뭐 이렇게 근데 일단 이렇게 단순화해서 예. 위험 자산 예. 요만큼 그다음에 리스크가 큰 자산. 예, 리스크가 큰 자산. 리스크가 큰 자산 요만큼 그다음에 채권형 예. 안정적인 예. 뭐 그다음에 현금화 예, 예. 현금 자산 예, 이런 식으로 좀 분류만 해도 예. 큰 틀이 잡히겠네요. 세 그렇죠. 개만 예. 분류해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인생 이게 이제 노후와 관련된 예. 얘기니까 예, 은퇴 예. 후에 자기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 인생 단계별 뭔가 예. 이 먹고 살 준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그래도 이제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요, 내가 지금 인생 단계별로 볼 때 20, 30대냐, 현역 시절이냐, 아니면 퇴직한 뒤냐, 이거에 따라서 자산 관리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가 뭐냐면, 자산을 적립하면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 이건 현역 시절이죠. 네. 월급 받아서 쓰고, 가능한 전략에서 쓰고, 남은 돈을 운용을 하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 분산 투자 전략만 잘하면, 장기 분산 투자 전략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예요. 네. 그 모아놓은 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 이게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모아둔 돈 꺼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대개 세계적인 평균이 얼마냐면요. 모아둔 돈의 한 4% 정도 매년 꺼내 쓰고 남은 돈을 한 3% 정도 운용을 하게 되면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2단계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고 3단계는 뭐냐? 나이가 한 80쯤 되면 약간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산 운용도 졸업하고 그냥 넣어놓은 돈을 꺼내 쓰기만 하는 단계. 이게 3단계거든요. 네. 이렇게 이 중에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내가 현역 시절에 있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쓰면 돼요. 근데 2단계가 되면 뭐냐면 꺼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남은 돈만 약간 운용 잘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그럼 어떤 식으로 예. 내가 이걸 운용을 해야 되는가 혹은 네. 그 전략을 만들 수 있는가 네, 네. 요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1단계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월급 현역 시절에 네. 월급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그 돈을 운용하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때는 두 가지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이 일하는데 지장을 주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죠.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는
직업에서 성공하는 게 1번. 네. 그 다음에 이제 월급 받은 돈한테도 일을 시키는, 예, 운용하는 거. 네.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1단계니까 그건 지금까지 한 거고요. 네. 2단계가 중요한데 이거는 퇴직을 했어요. 이제 월급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모아둔 돈을 꺼내서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건데 그건 사람마다 목표는 다르겠죠. 근데 세계적인 평균은 대개 모아둔 재산의 4% 정도 꺼내 쓰고 남은 거를 한 3% 정도에 운용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되겠죠. 네. 물론 자신 있는 사람은 공격을 해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꺼내 쓰는 돈을 가능하면 적게 꺼내 쓸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이 중요해요. 결국 기본적으로 예. 나오는 공적 사적 연금. 나오는 그러면 덜 꺼내 쓰잖아요. 저도 지금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만 생각하기에 믿을 건 연금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집값이 주식값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 제가 100만 원 좀 넘게 나오고 제 아내가 이미 가입해서 또 한 3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무슨 종신연금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가 제일 지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아, 그만큼은 꺼내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예, 거니까 고정적으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달에 일을 해서 50만 원이라도 벌게 되면 그만큼은 덜 꺼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필요해요. 일은요, 돈 때문만이 아니고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이거든요. 네. 이걸 해소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가 소일거리예요. 그래서 한 50만 원 벌면서 뭔가 소일거리로 했다. 그럼 그 돈 또 덜 뺏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단계 중요한 게 그리고 세 번째로 방법이 뭐냐면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생활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줄이는 거. 그래서 덜 꺼내 써야 돼요. 그 노력하고 남은 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게 2단계고요. 3단계는 뭐냐면 한 80쯤 돼가지고 판단도 흐리고 복잡해. 그러면 예금이나 비슷한 상품에 넣어놓고 그냥 꺼내 쓰기만 하는 거예요. 운용원은 졸업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좀 절약하는 습관이죠. 그리고 목표가 뭐냐? 세상 떠날 때까지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야 되는 거. 내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긴 거.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게 이제 이렇게 그 합리적이잖아요. 네. 이 말씀해 주신 게 합리적인데 항상 이 단계별로 돌발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예. 1단계에서 이게 내가 버는 이 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자녀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엄마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막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남편 한쪽 배우자는 그렇게 뭔가 그 자녀나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돈을 쓰기를 원하는데 한쪽 배우자는 아니야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는 이건 우리가 잘 아끼면서 가져가야 돼. 의견 충돌이 나면서 그럼 또 피곤하니까 또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좀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보면. 중요한 게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어느 퇴직자 대상으로 강의를 어느 회사에 가서 했더니 강의가 끝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오늘과 같은 얘기를 쭉 했거든요. 네. 이런 강의를 한 40대나 10몇 년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하는 말씀대로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강의 끝나고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적어도 나이가 40대만 되면요. 네. 부부가 어디 가서 지금 이런 식의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고 이런 애들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집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지 이런 걸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40대가 되면요.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남편이 마누라 설득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전문적인 교육을 40대 이전에 미리미리 듣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이 그것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다른 한쪽 배우자를 설득하려고 예. 노력하는 것보다도 예. 어떤 전문가에게서 같이 예. 같이 공감대를 만들면서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단계별로 이렇게 얘기해요. 20, 30대는 삼성연금 무조건 드는 거죠. 그거는 국민연금 취직하면 되잖아요. 회사에 퇴직하면 퇴직연금 들잖아요. 네. 회사 입사하면 퇴직연금 들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더 남으면 개인연금. 그러고 남으면은 주식을 약간 하거나 뭐 그다음에 펀드를 좀 사거나. 그리고 20, 30대 할 일은 뭐냐면 자기 인적 자본 투자,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에서 성공해야지 된다는 거죠. 가장 큰 투자인지는 자신의 직업. 그게 20, 30대가 할 일이고 40대가 되면요. 건강 리스크하고 자녀 리스크의 관리가 시작이 돼요. 네. 건강은 뭐 몸 조심하고 그렇지. 보험 하나 들어두고 그러면 되는 건데 자녀 리스크는 되게 부인들이 다 하잖아요. 네. 그때 같이 어디 가서 교육받아서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아내분들이 다 하는데 어디서 강의 한번 듣고 와가지고 남편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당신 빠져.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보통 자녀들 이렇게 뭔가 어려운 부탁할 때는 예. 아빠 모르게 해줘. 그러면서 엄마만 설득하자. 근데 엄마들은 이제 다 네. 이제 설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40대는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 50대가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빚 줄이는 노력, 그다음에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아까 말씀드렸죠? 네. 비율 50대 50으로 예. 금융과 그렇고 부동산. 그렇고 퇴직 후에 뭔가 하는 일 준비하는 거. 그게 50대 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돌아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뭐 진짜 한 50대만 해도요 이런 걸 느낄 거고 60대, 70대 갈수록 왜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안 했을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젊은 혹은 20, 30대, 40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또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 현실, 그러니까 내가 늙었을 때 은퇴 후에 그 생활을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이게 확 근데 느끼게 저는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요.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 같은데 이런 노후 설계 강의가 30대, 40대까지 댓글 쓴 거 보면 나오거든요. 네. 열심히 듣는 이유가 그거 같은데 옛날에는 그래서 노후 설계 강의하면 다 노인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몇 억 있으면 돼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20, 30대부터 인생 단계별로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는 걸 많은 분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의를 많이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저도 사실은요, 한 45년 전에 일본 연수를 가가지고 일본의 노인분들이 일하는 사례를 보면서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높은 자리 보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는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는 그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책을 읽든지 교육을 받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는 요즘 유튜브에 제 강의가 100만 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오늘 정말 어떻게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 부분, 그 다음에 적절한 어떤 포트폴리오 분배, 비율, 이런 것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게 살면서 한 번은 닥치는 문제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힘이 떨어지고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오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내 배우자와 함께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닥쳐서가 아니라 이미 젊었을 때부터 같이 준비를 해야 그 남은 인생이 행복하게, 사실 나이도 많고 힘도 떨어지고 이럴 때 돈까지 없으면 정말 서럽죠. 아마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자살률 이런 것들이 1, 2위를 다투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까지도 꼭 생각해 봐야 될 네. 투자의 관점, 네. 그다음에 인생의 어떤 미래 설계 관점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인사이트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좀 요즘 분위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조급증이랄까요? 네.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냉정하게 한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대비 관점에서 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나 이 자산 관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셨으면 참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꾸준히 예. 이 영상들을 다 이게 보신 분이라면은 아마 확 경각심이 올라오실 거예요. 저부터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방송하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에서 저한테 고독사 걱정해서 전화 오는 거 보고 저 그때 충격 먹었는데 이게 하여튼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준비를 잘해야겠다. 저도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